장들 반가워요. 금요일입니다. 힘내서 갑시다. 미세먼지가 다시 나빠진다면서요? 11월 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경제사령탑 교체 얘기는 저희가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자리에 들어가서 해보고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다음 주에 미국을 간다고요? 네,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는데요. 미국 정부 인사, 의회 인사들을 주로 만날 예정입니다. 만나야죠. 네, 그런데 핵심은 네.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래요?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이 좀 미뤄졌잖아요. 글쎄 그래서 말이에요. 미뤄진 네. 이후 향후 네. 협상 전망 두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의회 권력이 교체됐으니까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양 반장.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폭행 동영상 등이 공개돼서 논란을 낳았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네요.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때문에 발부가 된 건데요.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안 받겠다고 했었죠. 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근데 받았어도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눈길이 가는 건 대마초를 피운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그때는 좀 더 심한 마약 아니었어요? 필로폼이나 이런 각성제류의 마약을 맞아요. 의심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아, 그래요? 국가수가 이제 검증을 한다니까 그럼요. 좀 지켜봅시다. 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가죠.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역할을 했던 우리가 흔히 투톱이라고 불렀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동시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에 해외 순방차 출국하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 오후에 동시 교체 카드를 발표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인물이 됐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요. 그러니까 내정됐고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어차피 청와대 인사는 그 청문회를 거치지 않으니까요. 임명이 됐고요. 김동연 부총리 교체 얼마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기정사실화됐고 과연 장하성 실장을 같이 바꿀 거냐 아니면은 시차를 두고 나중에 바꿀 거냐가 관심사였는데 오늘 문 대통령이 동시 교체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경질, 그러니까 문책과 쇄신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윤영찬 수석이 이번 인사의 의미를 아까 브리핑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듣고 저희가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총리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특유의 실행력, 추진력으로 포용국가의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낼 분입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 지속된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포용국가 설계자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을 총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윤 수석이 이번 그 인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대략 한 5년간 호흡을 맞춰온 원팀이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김동연, 장하성 두 사람이 때로는 엇박자를 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잠시 후 신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지만은 청와대가 그동안에는 이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이른바 투톱 체제로 경제정책이 운영이 돼왔잖아요.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이를 다 총괄하는 원톱 체제로 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 포용국가 전문가다 이런 얘기도 윤 수석이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신임 정책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할 거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더라고요.
그나저나 신반장, 지금 뭐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KDI 뭐 분석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고용 지표라든지 뭐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뭐 어렵다는 데는 다들 인식을 같이 하잖아요. 네. 또 지금 정부와 노동계와의 갈등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홍남기 부총리의 지명자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무슨 입장을 표명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 발표가 나고 나서 이 홍남기 후보자가 기자들을 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홍 후보자 기존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열심히 했는데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게 표출이 되면서 좀 문제가 됐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각과 경제부총리 간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되 밖으로 나가는 건 통일된 의견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인데 이 소득 주도와 공정 경제 정신이 잘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포용 국가에서 혁신 성장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 혁신 성장 속도가 다소 더디다면 제가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다. 역점을 여기에 두겠다. 이렇게 추진 방향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네, 양극화 해소라든지 공정경제 등에서도 얘기했던데 청문회를 거쳐야 하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그만둔 건 아니죠. 이제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뭐 영입을 시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뭐 당장 이동할까요? 좀 지켜봅시다. 그거는요. 자, 그리고 오늘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도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숨지고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이 출입구 쪽으로 추정돼서 거주자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소방당국에 따르면은 고시원 거주자가 대부분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고 하네요. 사상자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까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불이 난 건물이요. 지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오래돼가지고 스프링클러도 없대요. 그리고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이 돼 있어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도 빠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나올 텐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정치보회의는요.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요. 그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오후에 발표된 경제사령탑 교체 소식과 그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 보고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예결위 등 오늘 국회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강특위위원회에서 전격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 얘기와 오늘 외교안보 이슈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로써 현 정부의 초대 경제 투톱은 1년 6개월 만에 퇴진하게 됐습니다. 문책과 쇄신 두 의미가 모두 포함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후임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각각 지명 또는 임명됐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2기 경제팀 인사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빨리가 아닌 함께. 첫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입니다. 각종 경제지표 악화 또 이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 공정 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서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는 대기업 경쟁력까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재벌 개혁 성과를 강조하면서 공정경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역설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생 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관계부처의 세부 정책 발표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참석했습니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부총리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애초에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에 경제부총리가 빠진다. 쉽게 납득하긴 어려운 설명이었죠. 자, 당초 오늘 국회에선 김 부총리가 참석하는 기재위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외부 일정이 없어진 김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통상 업무를 받습니다. 자, 대신 언론의 관심은 예결위에 쏠렸는데요. 김 부총리 후임 1순위로 거론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뭐 모르니까 일단 뭐 식사하러 갑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안 되면 당연히 뭐 여기 와서 얘기를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도 내내 있었던 것처럼. 응?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하지만 오후 2시 청와대는 경제투톱 교체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선 부총리 후 정책실장 교체가 아니라 동시 교체입니다. 부총리만 교체할 경우 김동연 경질설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속전속결로 2기 팀을 출범해야만 일각의 경제 위기설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1순위 후보였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수현 현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국무조정실장에 노형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사회수석에 김연명 현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홍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국정과제 조율에 능하다는 평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도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도 발탁 배경이 됐고요.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하는 등 정권을 넘나들며 기용된 정통 관료입니다. 자, 정책실장엔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 김수현 수석이 승진 임명됩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 비서관으로 일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엔 부동산, 탈원전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조차 거시경제 전문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됐습니다. 두 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사실 투톱 교체설, 그에 앞서 갈등설이 불거진 건 지난 여름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김 부총리와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장 실장 사이에 엇박자가 났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팀워크를 발휘해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문 대통령 당부 후 약 일주일이 지나서 투톱은 정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갈등설을 불식시키려는 듯 두 손을 꽉 마주잡으면서 환한 미소를 보였죠. 재벌들하고 싸울 때 소액주의를 할 때 특히 삼성 그쪽에 항시 김현장이 결의하는 법률 법인이 별로인 것 같은데.
하지만 서로 다른 궤적을 걸어온 두 경제사령탑의 이견 쉽게 좁혀지진 않았습니다. 교체설은 계속해서 불거졌고 맨 처음 사실무근이라던 청와대의 설명도 점차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서 톤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에 돌입한 투톱의 경제 전망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경기가 침체됐다는 표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그러나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은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때는 굉장히 그건 과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그 얘기를 했던 정책실장은 뭐 자기의 뭐 희망을 입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은 하방 위험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아세안 및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싱가포르로 출국합니다. 순방 전에 전격 동시교체를 단행한 건 국회 예산심사 중 교체라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하루빨리 위기설을 불식시키고 내년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김앤장 동시교체, 경제부총리 홍남기, 정책실장 김수현 지명입니다.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처음에 지명될 때부터 우리가 이제 고졸 신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또 돈, 학벌, 인맥이 없는 산무 인생이다 이런 보도도 참 많이 나왔는데 하여간 얼마 전부터 김동연 부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되어 왔습니다. 어제 예결이 끝나고 나서는 또 만찬도 했잖아요. 기재부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이제 김 부총리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 다 받아들였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제 김수현 수석,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시에 이루어질 거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그게 이제 관심사였고 오늘 이제 동시 교체라는 카드를 내걸었는데 고 반장이 오늘 인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얘기를 이어가죠. 네,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장관급 인사 3명과 차관급 인사 1명을 교체하는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이 공석이 되는 두 사람의 자리는 각각 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이죠. 노영욱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승진 발탁됐고요. 또 사회수석 자리에는 문재인 캠프 싱크탱크 복지팀장 출신인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네, 윤영찬 수석은 이번 인사는 현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4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포용국가, 원팀, 실행력, 정책 조율 능력을 꼽았는데요. 앞으로 이 4가지 부분에서 신임 인사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문 대통령은 오늘 그 위장 전입 의혹과 편법 증어 의혹으로 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고도 전해졌습니다. 신임 인사들 프로필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배경을 분석하도록 하죠. 양 반장. 예, 일단 뭐 새로운 경제사령탑이 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30년간 경제부처에 몸담은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주로 예산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뭐 관료들 사이에서는 예산통으로 입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청와대 주요 보직에 발탁이 됐습니다. 현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이 돼서 지금까지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좌해 왔고요. 국정과제 조율 여기에 탁월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 지속된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 청와대는 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톱 체제로 이루어졌던 이 경제 정책을 부총리 책임 하에 두는 원톱 체제로 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투톱 체제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난 걸 보완하기 위한 걸로 향후 경제 정책에 관한해서 신임 경제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자, 홍 후보자 역시도 오늘 기자들한테 외부의 의견이 다른 게 많이 표출이 되면서 일기팀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부총리로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한데
굉장히 과분한 직책의 후보자로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어렵고 굉장히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과 또 그 책임의 무게감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거긴 뭐 사실 임명이죠. 네, 사실상 뭐 임명된 임명이죠.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고요. 뭐 서울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또 탈원전, 뭐 교육문화, 뭐 여성정책 등을 총괄하면서 이른바 왕수석이란 별명으로 불릴 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총괄 주도할 걸로 보이는데요. 뭐 그런데 야권이 아닌 여권에서조차 다소 김 수석이 부동산 전문가 출신으로 거시경제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한 청와대 설명도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수현 사수께서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물론 전공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김수현 수석은 우리 이 포용 국가라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 국가의 설계자입니다. 네, 후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우 국무조정실 2차장을, 이 사회수석에는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특히 김현명 신임 수석은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또 담당해야 하는데요. 최근 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중간 보고안을 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또 재검토를 지시했잖아요. 김 신임 수석은 그동안 학자로서 좀 연금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향후 국민연금 개편안이 어떤 방향에 초점을 두고 갈지 그것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신반장 집중 발제 앞부분에만 나오던데 오늘 공정경제 혁신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상생을 강조했고요. 물론 앞에 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포용국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2기 경제팀 역시 아까 이제 홍남기 후보자 얘기도 저희가 들어봤지만 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끌고 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하여간 조금 더 빠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고 반장, 오늘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나온 게 있어요? 사실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이 청와대가 경제 라인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설이 파다했습니다. 이 공식 발표가 있기 전인 오늘 아침부터 일부 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인사가 아닌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무소불위의 청와대 이 간신배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대통령도 뻔히 알면서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실용적 시장주의자가 후임 부총리로 임명되어야 한다면서도 정책실장 자리는 공석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간 불거진 투톱 갈등설을 고려하면 부총리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낫다는 건데요. 이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죠. 정책실장은 임명하지 마십시오. 빈자리로 남겨두십시오. 두 톱을 경쟁시키면 싸움밖에 날 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의 아이디어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와대의 설명대로 일단은 투톱 체제를 원톱 체제로 가는 거는 이번 인사의 핵심 기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또 보면요. 지금 이제 국회가 예산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예결위 상황을 매일 다루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470조가 넘습니다. 슈퍼 예산이죠. 또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 경제 수장을 교체하는 게 맞느냐. 그런 논란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뜨거운 상태예요. 네, 지금 뭐 일부 여당, 민주당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결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여야 간사와 기재부 핵심 인사들 간의 물밑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교체를 앞둔 장관의 소위 말빨이 먹히겠느냐라면서 좀 바꿀 거면 미리 바꾸든가 아니면 예산안 심사가 일단락 된 뒤에 인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아예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인사를 하는 건 국회를 들러리로 만들고 청와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임 부총리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한 달은 최소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고요.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예결위에 나왔는데 그 교체설 관련해서 입장을 마지막에 이제 물으니까요. 국회에서 또 뵐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많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제 그 국회에서 또 뵐 거라는 발언을 정계 입문설로 해석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네,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신 그 국회에서 또 뵐 것이다라는 발언이 그 전날 했던 얘기가 또 있잖아요.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라고 한 말과 겹치면서 혹시 이 김동연 부총리가 실제 정계에 입문할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특히 인재난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인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이 SNS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2016년 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김 부총리를 우리 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김 부총리의 지혜를 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영입 제안까지 지혜를 했습니다. 빌려달라? 그렇습니다. 오. 네, 그런데 그 뭐 해당 발언에 대해서 김 부총리가 추가로 뭐 반응을 보이거나 한 건 없고요. 네. 일단 그 김 부총리의 국회에서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은 네. 어쨌든 남은 임기까지는 네. 예산안 처리를 본인이 책임지고 하겠다. 그렇죠. 네, 그 맞아요.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어. 시간이 걸리니까요. 어.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뭐 맞다. 또 이런 어. 시각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신반장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예, 예.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간이 있고 지금 무슨 정계 입문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모릅니다. 소문이 어? 그런 소문이 야당 일각에서 나오긴 아까 하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예. 김 부총리 지혜를 빌려달라 이런 예. 얘기를 한국당 쪽에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정치권에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김동연 부총리가 당장 자유한국당을 그렇죠. 가겠습니까? 예. 그 뭐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간 그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김앤장 경제 투톱 동시 교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예산안 얘기도 잠깐 했지만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경제부처에 이어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시작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죠.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해야 하는데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항의 차원이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하루하루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인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예결위 파행 사태 등 오늘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요, 숫자 3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3분, 아니 3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면서 이 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3명을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 검찰은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차한성 전 대법관을 이틀 전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집권남용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강제징용 소송 지연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2013년 12월 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동에 참석을 했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자, 현재 임종원 전 차장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진술, 또 증거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이 전공법을 택한 겁니다. 따라서 차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조만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숫자 3은요, 바로 30분입니다. 국회 예결위 오늘부터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 시작과 함께 고성이 오갔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는 기재부가 한국당이 요구한 일자리 예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방금 문자가 와가지고요. 9시 한 45분쯤 저 오늘 빠질 수 없는 회의가 있어서 출석 못합니다라고 문자가 딱 왔어요.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님은 통보가 있었습니까? 아직 우리 없으셨어요? 보고받은 게 아니 정말 청와대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님 이거는요. 저 청와대 정무수석과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당 의원들 항의 차원에서 일제히 회의장을 나가버렸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의 양이 많으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당이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퇴장하는 건 이건 회의를 파행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저 야당도 아니에요. 우리 바른미래당 분들 다 계시고 비교섭단체 의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자료를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저렇게 확 다 나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거기에 또 맞춰서 혹여라도 정의하시거나 이렇게 되시면 다른 의원들 전체 국회 돌아가는 거를 다 마비시키는 게 돼요. 예결위만이 아니고. 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시작 3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당이 요청한 자료는 기재부가 수위심사 전까지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청와대 경제수석도 오후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이 복귀를 하고 오전 11시에 회의가 다시 속개가 됐는데요. 이 파행이 빚어진 이 30분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한 달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이 국회의 시간은 행정부가 극도로 국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30분 정도 파행을 통해서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국회에서 가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파행 30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숫자 3은요. 30시간입니다. 자, 군검합동수사단의 기무사 개헌 문건 수사가 용두사미로 사실상 결론이 난 가장 큰 이유, 바로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체포하는 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합수단은 미국에 있는 그의 행적을 현재까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선 게 바로 한인 커뮤니티였죠. 이 수사 초기에는 현상금 $200가 걸렸었는데 최근 전단을 보니까 $500, 그러니까 $300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조현천 전 사령관이 이 캘리포니아의 벤 루이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며 상세한 주소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또 어제는요, 인근 그레나다 힐스라는 마을에 숨어 있다라는 제보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조 전 사령관 미국을 아주 잘 안다고 하죠. 저는 몰랐는데 조현천 전 사령관이 미국을 잘 아는 그런 사람임이 분명한 게 형제 10여 명 중에 대부분이 미국 시카고 등지에서 살고 있대요. 그리고 부모의 묘소도 미국에 있답니다. 자, 그렇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형이 올 6월까지 이 시카고 인근 한 한인교회 담임 목사였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미국으로 건너간 조 전 사령관이 분명 이 형과도 연락을 취했을 법한데요. 합수단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서도 이 형에게는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는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막상 수사관이 미국을 헤집고 다니다가 우연히 조 전 사령관을 만났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하란 말입니까? 즉, 이 비용 문제를 고려해 현지에 수사관을 보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 30시간은 무슨 의미냐? 이 형이 목사로 있던 교회가 위치한 일리노이주 워런빌에서 가장 최근 제보가 들어온 그레나다 힐스까지 무려 차로 3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사실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종역 초이로서는 이 미국이 큰 줄은 알았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 전역을 돌며 숨어 다니면 영영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복부장이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본 저한테 초이 반장, 미국에 출장을 보내줄 테니 조현천 전 사령관 만나서 인터뷰를 해와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늘 가방에 여권도 가지고 다닙니다. 자, 하지만 물론 수사기관도 쉽진 않습니다. 상황이. 당장 12.12 반란에 가담했던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 1995년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3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게다가 매달 군인연금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조 전 사령관 또한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매달 450만 원의 장군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즉, 피의자 도주 자금을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자, 오늘 발제는요, 가장 먼저 전해드렸던 소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검찰, 사법농단 대법관 소환 돌입, 양승태도 카운트다운입니다. 네, 대법관급에 대한 소환이 시작됐다면 정말 카운트다운이네요. 근데
최 반장이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가끔 영어 할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은 했는데 한 번도 안 갔군요. 다른 반장들은 아니죠? 갔다 왔죠? 전 가봤죠. 가봤죠? 예. 이 신 반장 중에서는 가봤고. 이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최근에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그 문재인 언제요? 대통령 순방 때 제가 워싱턴도 갔다 왔고. 어제 얘기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예. 한국말로 질문했던 바로 그 상황 말이죠. 예. 그래서 네. 아마 미국 갈 일 있으면 저를 보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하고요. 미국이 가장 좋고. 네, 하여튼 뭐 그 휴가 때 개인적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그 출장 보내는 일은 없을 테니까 반장들 아예 생각도 하지 마요. 자, 오늘 그리고 아까 누구죠? 누굽니까? 그 노민석 단장인가요? 네네. 그 대화는 그 노컷뉴스 기자하고의 그 대화 내용이니까 네, 혹시 뭐 제보가 반론이 있으면은 저희가 다시 소개를 하는 걸로 하죠. 자,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핵심 이슈였죠.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오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엔 검찰청, 오후엔 경찰청을 상대로 위원들의 질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제히 검찰을 비판했지만 이 수사권 조정을 바라보는 여야 포인트는 좀 달랐습니다. 여당은 이 검찰이 경찰과 비교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견제 장치가 없어서 이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백혜령 의원은 검찰과 경찰을 보면 검찰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수사지휘권, 종결권, 기소권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수사권 조정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검찰총장이 조직을 대변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시각보다는 검찰 조직, 검사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떤 질문 드리면 경찰도 그렇다.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듣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네, 반면 야당은 검찰이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한국당 곽상도 의원, 검찰이 편향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도 명쾌한 잣대를 들이대야 검찰이 살 수 있고 제대로 설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 흔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의 함진규 의원도 검찰의 편향된 수사를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현 정권 들어서 소위 적폐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이 이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검찰한테 수사권을 더군다나 이렇게 맡길 수 있겠나 이런 그 문제 의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정권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 검찰이 그거 신뢰를 국민한테 주지 못하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이 이어졌는데 문무일 총장이 원래 좀 조곤조곤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죠. 그렇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 통제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권 조정 문제, 이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 사법경찰 분리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한 거죠. 즉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이 경찰을 행정경찰 그리고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저 부장 그나저나 제가 여기서 고반장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을 할 게 있는데요. 해요. 질문해요. 네. 뭐 언제 물어보고 했어요. 그냥 해요. 아니, 해요. 네. 평소에 제가 이랬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 고반장한테 우리 부장은 어떤 의미? 저에게 복부장이란 제가 항상 꿈꿔온 정말 기자가 되면 복부장처럼 돼야겠다. 워싱턴 특파원 나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제가 정말 롤모델을 삼고 있는 그런 기자. 네, 아까도 막 욕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좀 이상하네요. 예. 좀 고민이 좀 기네요. 네. 그러니까요. 바로 나와야 되는. 아무튼 그런 답을 바란 게 아니었고요. 아무튼 이 연말 네. 평가 앞두고 슬슬 작업이 들어가는 분위기. 근데 양반장, 고반장은 얘기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끊고 예, 그래요? 제가 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여기 문무일 총장한테 이런 비슷한 질문이 들어갔던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양반장 비슷한 질문? 예, 보죠. 한번 보시죠. 한번. 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떤 의미로 느껴집니까? 좀 당황스럽죠, 질문이. 그냥 퍼뜩 생각나는 대로 답을 주시죠. 제가 연수원 다닐 때 법원 15를 부산에서 하였습니다. 네. 부산에 가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 바로 앞에 그 당시 이렇게 문패가 이게 그 변호사 사무실 그걸 있는 걸 보면서 쭉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부터 좀 보아왔던 이런 상태입니다. 임명권자죠? 근데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사실은 행정수반이고요. 예, 문물총장은 고석승반장처럼 뻔뻔하진 않네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어허. 아무튼 이 박범계 의원 근데 지금 이제 인사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양 반장. 지금 너무 좀 거칠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저도- 이제 저도 좀 완곡하게 얘기해요. 아니 저도 네. 물론 존경하죠. 네, 네. 근데 저는 저렇게 근데 효과는 있어요. 아, 그래요? 고 반장처럼 제가 얘기하는 제일 게 존경하는 사람이 기분이 누군지 나쁘진 알죠?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제가 나쁘지 제일 않은데 존경하는 사람이 양 반장이 누군지 얘기하는 건 기분이 나빠요. 아, 그러세요? 그렇죠. 그거만 참고해서 저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거만 얘기해서 참고해서 얘기해요. 예, 저 네. 박범계 의원 말처럼요. 사실상 이 임명권자라고 하는 게 모범 답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총장이 연수원 시절 얘기까지 꺼낸 걸 보면 오늘 회의에 참석하면서 정말 많은 걸 쏟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문밀총장의 어조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이미 그 수장들이 합의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곤란하고 위험하다. 나는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라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합의안을 마련할 당시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면서 다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이 평소 문물총장답지가 않다. 이 무장을 하고 나와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전에 나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후에는 민감용 경찰청장이 사개특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업무 현황 보고를 하고 그 오전에 질문하고 비슷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경찰도 정부의 안에 대해서는요, 독소 조항이 많다면서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조정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검찰권 분산과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방해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검찰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 증권범죄, 선거범죄 등을 1차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건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검찰의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사건 기록을 검찰이 모두 통지하는 방안도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면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민감용 경찰청장은 문물총장과는 또 전혀 다른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그동안 검찰이 얼마든지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을 지배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사법 체계가 되려면 이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고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기소기관은 기소기관대로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각 기관의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재차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오전에 검찰총장, 오후에 경찰청장이 나와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은 뭐 비슷한 얘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 다른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사개특위에서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 여야 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보기엔요. 자, 국회 예결위 상황을 짚어봐야 됩니다.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숫자 몇 개로 오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30여 분 만에, 30여 분이 아니죠. 30여 분 정도 파행을 겪은 거죠. 그렇습니다. 겪은 뒤 이제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졌는데 야권에서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총 1조 977억 원 가운데 38%, 그러니까 4,172억 원을 비공개로 편성을 했는데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또 산림 협력 등 남북 경협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이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 민주당은 2000년부터 비공개 사업을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과거 북한에서 남한 언론에 보도가 된 것 등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이번 사업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 조 장관은 남북의 경제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북한과 협의가 남아 있어서 언급이 어렵다면서도 전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민간 투자, 국제자본 유치 등 조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투입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 효과가 더 훨씬 크다는 게 국내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라고 덧붙였는데요. 남북 협력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 30년간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남측은 170조 원, 북측은 250조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기사는요. 저희가 이제 국회 사개특위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를 했는데 역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그런 논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수사권 조정 정부안, 검경 모두 불만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청와대에서 중요한 경제 투톱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 조강특위를 사실상 이끌고 있던 전원책 변호사를 전격 해촉했습니다. 글쎄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다시 말해서 자른 겁니다. 자른 거고요. 어제 이미 전당대회 시기 문제를 놓고 충돌한 이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 변호사에게 경거망동 말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바 있었죠. 전 변호사의 반발도 역시 시작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줄여서 조강특위, 이 조직을 이끌고 있던 전원책 변호사 조금 전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공식 해촉됐습니다. 자른 겁니다. 잘린 겁니다. 최후 통첩 하루 만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말씀드립니다. 전원책 위원께서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동의할 뜻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원직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김병준 위원장 한 달 전쯤에 이 전 변호사 데려올 때만 해도 3고초려가 아니라 10고초려해서 모셨다 했는데 그랬던 사람을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린 겁니다. 자, 김병준 위원장 본인도 좀 염치가 없었는지 따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내 부덕의 소치다 하면서 시작되더군요. 들어보시죠. 당의 기강과 질서가 흔들리고 당과 당 기구의 신뢰가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도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오늘 조금 전인 오후 3시쯤에 전 변호사가 거취 관련해서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 당의 해촉 결정이 그보다 앞선 오후 1시쯤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전 변호사가 먼저 던지고 나가기 전에 당이 먼저 잘라낸 겁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건데 모양새는 하늘과 땅 차이죠. 네가 우리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널 버린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자, 전 변호사 입장에서는 실리도 명분도 챙기지 못하고 그야말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셈인데 아마도 김 위원장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전부 다 단두대로 다 보낼 자신이 있습니다. 다 정치적 단두대로 다 보낼 자신이 있어요. 정치적, 그게 정치판이란 말이야. 야, 진짜 이제 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 달 전에 이 전 변호사 영입한 뒤에 전국 당협위원장 253명한테서 지금 일괄 사표 다 받아놓고 완전한 이 세판짜기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핵심 축인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하나, 둘, 셋, 근 5달을 지금 허송세월한 셈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정말 안타까운데요. 들어가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자, 다음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소식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깜짝 행보 보여주고 있는 이 의원님, 어제 저녁에 갑자기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해가지고 음주운전 조사 받았다죠. 자, 기습 출석, 황제 출석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보좌관이 어제 저녁 8시 3분쯤 전화를 걸더니 의원님 지금 강남서 가고 계십니다 하더라는 거죠. 경찰에서 네? 지금요?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 오라고 할 때는 못 간다고 하더니 자,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20분 뒤에 이 교통조사계 문이 짠 열리더니 이 의원이 저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40분간 조사받고 갔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 의원의 그 기습 출석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이 의원이 이미 경찰 출석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한 차례 연기했다, 응하지 않았다 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몇 시간 뒤에 이렇게 기습 출석을 한 겁니다. 자, 이 보도 때문에 야, 이거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쇄도했던 상황에서 말이죠. 자, 의원님 여론이 안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서 급한 불 끄시죠. 라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그러신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자, 희한하게도 우연인 듯 우연 아닌 우연 같은 의원님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가보죠. 자, 홍준표 전 대표가 오랜만에 자학 개그를 선보였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 이 역대 대통령들의 그러니까 욕설에 가까운 별명들,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파들이 붙인 별명들을 쭉 소개를 한 거죠. 자, 홍 전 대표, 지도자들에게 좋은 애칭을 놔두고 왜 그렇게 폄하를 해서 국격을 훼손하는지 모르겠다 우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눈길이 갔습니다. 보시죠. 자, 문 대통령 시대에 와서는 본인은 인이라는 애칭으로 불러주기를 원하지만 우파들은 문재앙, 문죄인으로 부르고 있다. 그렇죠. 댓글만 봐도 요즘 간혹 보이지 않습니까? 자, 곰곰 생각해보면 나라의 재앙이라는 문재앙보다는 홍발정이 그나마 낫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자, 뭐 방송용으로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이거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이 돼지 흥분제 사건 이후에 생겨난 본인의 비하 별명인데, 글쎄요, 이거를 낫다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비뇨기과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별명 같은데, 그래서 저는 또 미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재앙, 양발정 중에서 뭐 하나를 골라라 하면은 차마 제가 양발정을 고르진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오늘 오후 2시 30분쯤에 끝내 숨을 거뒀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국회가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서 통해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하고 전원책 변호사 둘 다 외부 영입 인사잖아요. 근데 이제 둘 간에 어떻게 보면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전원책 변호사가 전당대회를 내년 7월로 미루자 그랬더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안 된다. 내년 2월에 무조건 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전 변호사가 안 된다. 제대로 혁신하려면은 7월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왜 이렇게 당신은 참견 마라. 계속 이상한 소리 하면은 해촉할 수 있다. 라는 상황이 이제 어제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어제 정치부 회의까지 이제 진행된 상황이고, 어제 밤에도 무슨談판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신 자른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하자 전원책 변호사도 심야에 자신이 임명한 이 조강특위 의원들을 소집한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김용태 사무총장이 달려가서 마지막談판을 시도했던 건데요.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 회동 결과가 오늘 아침 지도부에 보고됐고, 그러자 김병준 위원장이 전원책 위원 회촉이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자, 김용태 사무총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전에 우리 전 변호사께서 공개적으로 비대위 결정사항을 준수할 수 없음을, 좀 동의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비대위에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해촉 결정을 하고, 어제 최후 통첩이 있고 나서 사실상 전 변호사 해촉은 이미 결정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아요? 사실 뭐 그런 가능성이 큰데요. 뭐 전원책 변호사가 경고를 받은 직후만 해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무건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어제 저희가 속보로 그걸 다뤘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오 웬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잠시 후였습니다. 저희 방송에 속보가 나왔는데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 뭐 그런다고 대권이 자기한테 갈 줄 아느냐, 다른 조강특위 위원들한테
전원책만 빼놓고 따로 만나자고 했다는데 뒤통수를 치고 자꾸 협잡을 한다라고 정말 이 시쳇말로 뼈를 때린 거죠. 팩트 폭력을 한 건데요. 사실 그저 풍문으로만 돌던 김병준 대권 야심설을 전 변호사가 공식화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가 아마 김병준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전원책 변호사를 해촉시키게 한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 변호사 반응이 나온 건 없나요? 예, 나왔습니다. 일단 아닌가? 아니에요. 일단 신반장한테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이 반응 전해드리기 전에 좀 이 예. 사건의 전말 아까 얘기는 잊어버려요. 부장이 저는 인사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까 상황은 좀 잊어버려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그냥 회의에 집중해요. 회의에 집중해요. 예. 사건의 전말을 먼저 전해드리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그 김용태 사무총장의 해촉 사실을 전원책 변호사에게 문자로 또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강요들 해고할 때 문자를 많이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강요들이 막 반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유가 있다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변호사가 굉장히 좀 야행성이래요. 그래서 거의 밤을 새우고 아침에 잠이 들어서 오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알고 일부러 문자를 보내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깨우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문자로 통보를 했는데 곧바로 답장은 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당초 오늘 오후 3시에 조광특위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해촉됐기 때문에 전 변호사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변호사가 그간 불같은 좀 성격 때문에 당내에서 통제가 될까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닌데 결국 한 달 만에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예, 그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예, 이 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느냐? 불감청 고소원,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근본 원인은 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못하겠다는 얘기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날 자른 거다. 특정인을 조강특위에 넣어달라고 김병준 위원장이 명단을 내게 가져온 적도 있었다. 기자회견을 열고 무언가를 폭로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할지 아니면 잠잠해진 뒤에 할지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 전 변호사가 또 추가로 기자들 몇 명을 더 만난 모양인데 제가 지금 또 추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라는 얘기는 나를 정말 하청업체 취급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양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입장이 정리되면 다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하고 얘기했던 건 문자로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좀 화가 난다는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율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혼도 문자로 3번 보내야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하여간 한국은 드디어 문자로 모든 걸 정리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그 좀 상당히 섭섭하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양반장도 주말 사이에 문자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최 반장이 위험해요. 제가 조심해야 되나요? 양 반장은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요. 네. 자, 그러고요. 당장 김병준 비대위 체제 그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는 얘기를 좀 여러 번 내비쳤고요. 생채기가 분명히 났죠. 전반적인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당장 비대위가 입당을 추진 중이었고 본인들도 적극적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최근 갑자기 여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전화 이만 끊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요? 예. 그럼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와 거리를 둔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최근 한 달간의 당내 혼란 상황이 이들이 입당 결심을 주저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먼저 이 황 전 총리는 지난 6일 한국당 의원 10여 명과 만찬 약속을 잡았다가 사흘 전 연기해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도 당내 여러 가지 사안이 어그러지는 상황에서 불쑥 혼자 입당하기는 어렵다면서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12월 중순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전 변호사 자리에는 새 위원을 선임해서 조광특위는 당초대로 끌고 간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전 변호사가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이 문제도 충격적이에요.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전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이라고 저희가 불렀잖아요. 영미하루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당사자들이 호소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폭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로 구성된 이른바 팀킴이죠.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로 깜짝 스타덤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에 보낸 A4 용지 14페이지 분량의 호소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김경두 전 컬링연맹 부회장 일가가 팀을 사유화했고 국가대표 선발에 출전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고 또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폭로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는 주장인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김경두 전 부회장이 올림픽 직전에 김초희 선수를 이 부상이라는 이유로 최종 엔트리에서 빼고 자신의 딸인 김민정 감독을 선수로 출전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김 전 부회장 부녀가 다 말하는 게 힘들 정도로 자신들 앞에서 욕설까지 또 했다는 거죠. 저도 아까 그 내용을 그 호소문을 좀 보니까요. 돈 문제도 거기 좀 들어있더라고요. 네, 이 대회 상금이나 훈련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2015년에만 국제대회에서 6천만 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을 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상금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선수들에게 단 한 번도 상금이 배분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사실이라면은 충격적인 일인데요. 김 전 부회장 측의 반론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 현재 김 전 부회장의 사위이자 이 김민정 감독의 남편인 장반석 감독이 이 사실 확인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겁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게 김 전 부회장의 지침이었다. 이 선수들은 나를 형부라고 불렀고 김민정 감독은 언니라고 부르는 상황이었다라면서 의혹을 부인을 한 건데요. 돈 문제에 대해서도 상금은 장비를 구입하거나 또 대회 참가비 등 팀을 위해서만 사용을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도 관련한 문제를 확인하고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면서요? 예, 도종환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왔는데 바로 이 감사를 실시를 해서 철저히 밝히고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돈 문제, 또 폭언, 이런 부당 대우 문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고 이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 국가대표를 욕하거나 때리는 거는 국민을 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이 이런 인권유린 상태에 처하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용납 않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네. 안민석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방탄소년단 평양 공연을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가 그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죠. 아미로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죠.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방탄소년단 얘기가 나왔으니 이 말씀 좀 더 드릴게요. 그 일본의 한 매체가 이 방탄소년단 부장이 제일 좋아하는 멤버죠. 지민 씨가 그 입고 있던 그 티셔츠를 문제 삼아서 일본 음악 프로그램 출연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하루 전날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티셔츠인데 이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만세 부르는 모습 또 일본 전범국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 원폭 투하 장면이 프린트되어 있는 저 티셔츠였는데 저걸 트집을 잡자 일본 우익들이 막 난리를 쳤던 거죠. 네, 방탄소년단 못 보면은 자기들 손해죠. 다만 그 일본 도움 투어를 앞두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그 조금 전에 이제 막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일본 고노 외상이 지금 이제 강제징용 재판 판결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고노 외상이 격한 발언을 그동안 많이 내놨었는데 한일 민간 교류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또 언급을 했네요. 네. 완급 조절을 하네요. 그런 모양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한국당 전원책 문자 해촉 당 기강위회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초 8일로 예정돼 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그 연기 배경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제재 완화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상황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나쁘지 않은 선방한 그런 성적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를 풀 생각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다시 지지부진해지면서 남북 철도 착공 등 남북 협력 사업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뉴욕 시간이 9일 오전 4시 5분 이 정도 됐네요. 자, 그러니까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만남 소식을 전해드렸을 텐데 자, 아시다시피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 전격 취소됐죠. 자, 그런데 이 취소 사유를 두고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지만 일단 취소를 한 건 북한이었습니다.
미국 측으로 통보를 받기를 북한 북측으로부터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까 연기를 하자 하고 또 그런 북한의 그런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한테 국무부 설명을 담화. 자, 그럼 북한이 왜 갑자기 회담을 취소한 것이냐? 물론 단순히 일정상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각종 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북한 제재 완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회담을 연기했다는 추측입니다. 미국 CNN에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과 외교관들 그리고 관계자들은 북미 양측이 누가 먼저 양보를 할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제재 완화 거부에 대해 정말로 화가 났고 이러한 북미 협상 충돌이 진전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원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 예방이 불발되고 회담 자체를 아예 그래서 미룬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친서를 통해서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는 거죠. 자, 실제로 북미는 그동안 결정적인 순간마다 친서를 통해서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친서를 들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김영철 부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지난 9월엔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도 했었죠.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자, 그리고 또 다른 설, 바로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회담을 연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는 게 아니냐는 거죠. 자,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쉼없이 달려온 탓에 숨 고를 시간이 필요했을 거란 추측입니다. 당초 11월 중으로 예상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내년으로 미뤄진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 오늘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사설을 일면에 배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축혀들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존엄을 온누리에 빛내며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오늘 역사에 유례없는 가혹한 제재 봉쇄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일떠서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발전 잠재력에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은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여유로운 분위기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But about your meeting with Kim Jong-un, sir, will it happen in the next months? Sometime next year, I would say. Sometime next year? Sometime early next year. And a quick... 자, 오히려 대북 제재 고삐를 더 바짝 죄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오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에 대한 승인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각국 기업이나 구호단체 등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품 반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이 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 다소 놀랄만한 발언도 최근 있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인데요. 어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북한 정권 교체가 정책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다만 이 고위관리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북미 고위급 회담 등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런저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강경화 장관, 북미가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된 일정을 지금 미북 사이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뭐 이번 달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 장관, 미국은 회담 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연기고 향후 개최된다 하고 이렇게 또 이 시간이 조절이 되어서 열릴 거라는 거를 좀 아직은 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이거를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의 좀 관찰이고요. 자, 북미 협상 진행 상황 그리고 남북 교류 사업 관련 소식들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미 장외 신경전 치열, 북미 회담 이달 내 개최 단정 어려워.
자, 오늘은 바로 금요일 정치와 음악의 특별한 만남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군대 관련 뉴스에 아주 관심이 많다는 분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지난주였나요? 양반장 발제 때도 잠깐 언급됐던 분인데 아주 살짝 나왔는데도 큰 화제가 됐었죠. 오늘 사연 상상 이상일걸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트로트 여신이자 군통령으로 요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설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금요 고다방의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군대 관련 소식인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되는데요. 최근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참 뛰었습니다. 우리 군은 물론 한반도 역사의 길이 남을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와 우리 국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말 고생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 힘내시길 바라시면서 이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럽지만 제가 부른 노래 사랑의 한국을 신청합니다. 예, 대세군통령 설아연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더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들어보죠. 설아연의 사랑의 한국 뮤직 스타트. 사랑의 한국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사랑의 한국 승리 향해 함께 달리자 사랑의 한국 hey! 멈출 순 없죠 그대의 뒤엔 우리가 이쪽에 대 힘을 내요 두 손을 잡아 함께 한다면 하나가 될 수 있죠 할 수 있죠 우리의 사랑 모두 다 외쳐 승리의 이름 끝까지 싸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사랑의 한국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사랑의 한국 승리를 향해 함께 달리자 예, 정말 여러분 박수 한번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가창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군통령이라고 불릴 만한 정말 충분한 이유가 너무너무 있으신 것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군통령이라고 불리는 게 이 타이틀곡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네. 타이틀곡도 살짝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타이틀곡에 눌러주세요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대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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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종을 눌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 아무도 안 계시지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설아연 씨의 무대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 뒤에서 임무 수행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 설아연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치부 회의부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정에 보고 계신 다른 가수분들, 출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반장의 스케치북 되는 그날까지 금요 고다방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다방의 스케치북이 고반장의 스케치북이 되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요. 근데 그 고다방이 지난주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없어졌다고 또 생각을 했어요. 전에도 1, 2주간 없어졌는데 사라졌다 싶으면 또 나타나고 오늘은 아예 라이브 무대로 부활을 했네요. 업그레이드를 했네요. 큰 준비하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저희가 북미 후속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북미 협상이 더 진전이 안 되면 대북 제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 일정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짧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고반장이 오늘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몸을 만들었었다는 거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 제대로 교류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종적으로는 이 제재 완화가 일정 부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대화가 좀 진척이 돼야 이 제재 완화 논의의 여지가 생기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대북 제재 완화 또 해제를 언급하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남북 철도 연결, 산림 사업 뭐 이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강경화 장관 미국 측과 이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남북이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합의대로 올해 내에 될 수 있을까요? 정부로서는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 중입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입장이 껄끄러운 것처럼 보도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좀 이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인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미뤄지면서 서울 답방 역시 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강 장관, 이 연내 답방 가능성을 측정하기보다는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주변국의 동향을 감안하면서 이 남북 사이의 약속인 연내 방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11월 그러니까 러시아 방문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서도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늘 동향을 주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 이런 부분과 관련해 확정이 되면 알려주지만 사전에 협의하는 관례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신반장이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했잖아요. 잘 분석을 했는데 지금 미국 민주당이 하원을 이번에 장악했는데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의회 외교위원회 등을 통해서 행정부 고위 관리를 출석시키는 대북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과거 이란 핵 협상 과정은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좀 투명하게 진행이 된 반면 북한 핵 협상은 좀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또 올해 대북 정책을 단일안건으로 진행한 청문회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또 다른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의 중간 선거를 자세히 주시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보다 더 많은 협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미국 의회 권력을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하원이 이제 권력 분점 형태가 됐잖아요. 오늘 청와대에서 미국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관련 회의가 있었다면서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강경화 장관, 조명균 장관, 정경두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청와대는 11월 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미 의회는 긴밀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초당적으로 지지해왔던 점을 감안 새롭게 구성된 미 의회와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용 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이 대미 외교 라인이 미국을 직접 찾거나 또는 이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한미 동맹과 또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 전방위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는 비 때문에 좀 나았는데 이번 주말에 당장 오늘 오후부터 미세먼지 관련한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좀 당부하고 싶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북미 회담 이달내 개최 단정 어려워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지구대 남동 경찰 폭행 생중계한 유튜버 구속입니다.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서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1인 미디어 진행자가 구속됐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TV에서 구독자 60만 명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다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이 폐쇄되자 유튜버로 채널을 옮겼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살인을 예고하면서 찾아가는 장면을 생중계하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훈방 조치됐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오늘 구속된 이 사람은 지인을 폭행해서 기절시키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등 그야말로 엽기적인 영상을 계속 올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구독자 수도 좋고 또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은 용납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또 내일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로 잘 얘기했습니다. 혼자 나가시면 노래가 되죠. 자꾸 생각나요.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요?